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일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정세 분석 그리고 또 주식시장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좀 보시면 미국은 현재 러시아 앞마당에서 명확하게 발을 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고 또 조지아 크림반도 때 사태 개입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반러 국가인 조지아의 친러 정부가 들어섰고요. 또 크림반도는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대신에 미국은 대중국 압박에 앞으로 힘을 더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KB증권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3월 FOMC 불안감이 커졌지만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나면 과매도에 진입한 성장주를 보자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크라이나 사태 과몰입,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시장 전망 때문에 모셨던 분이 그 시장 전망이 적중한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도 알아보고요. 또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연말에 시장 전망 해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 증권사에서는 늘 항상 밴드를 제시하잖아요. 제시해 주셨던 증권사 밴드, 예상 밴드를 보면 올해 전망에서 가장 낮게 제시를 해 주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적중한 전망을 제시한 증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 겸손하게 작년엔 제가 못 맞췄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올해는 내년에는 맞추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맞춰주셨어요. 증권사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2,800선을 하단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는 2,610까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요즘 뭐 이렇게 전망을 적중하시고 나서 실감하시나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전망이 맞았다 틀렸다보다도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맞았다 틀렸다보다도 제가 이렇게 베어리시하게 전망을 드렸던 이유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마 1분기 중에 나올 수 있는 저점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집중하는 것은 자, 언제쯤 바닥이 나올까? 그러면은 이 레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뭐 맞췄다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하게 전망만 드리는 거라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마 올해 1분기 중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황을 설명하실 때도 그래서 표를 보여주시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1분기 그 변동성을 잘 신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주식시장의 중심 변수에서 이제 조금 지나가는 듯하는 그런 인상도 들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펼쳐졌는데 앞으로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자, 제가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의 질문의 한 90% 이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이 2,600선대로 내려온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만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 이슈는 지금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 강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취약해진 투자 환경 안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세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일 증시가 폭락을 했었던 때에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또다시 살아나면서 채권 금리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군사작전, 군사 개입을 통해서 증폭됐던 이슈죠. 즉 다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코스피가 상승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하락할 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이너스 70포인트까지 밀어내는 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 3,200을 바로 갈 것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뭘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돼서 급반등을 했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통화정책 이 두 가지 변수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담들은 좀 남아있겠지만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이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 방송 12월 말에 나와주셔서 올해 주식시장 전망해 주실 때 보여주셨던 표를 제가 지금 메일로 또 PD 분께 전달을 했는데 이거 지금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장 보시는 관점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핵심 변수는 변화가 없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경기 불안감이 연초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3월 FOMC의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물가와 금리 정책이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변수로 보셨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역성장에 대한 우려도 들어올 수 있다. 반영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셨는데 뭐 이런 핵심 변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속에서도 또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뭐 간밤 주식시장에서도 나스닥이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여줬다는 건 일단 긍정적일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이 크게 추락한 것과는 다르게 또 비슷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이제 소화했다. 이런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시장이 좀 안도감을 나타냈었고 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또 예상보다 좋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증시 반영에 좀 제한적이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같이 있다는 거죠.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올해 안에 6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데 경제 지표까지 안 좋아? 라는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후퇴한다 그래서 이젠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들어오면서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반감시키거나 아니면은 호재로서의 영향력을 거의 없게 만드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또는 악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향성 자체가 조금씩 우하향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호재가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할 땐 여기 좀 줄어들고 좀 변동성이 커질 만한 이슈에서는 급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핵심 이슈는 경기와 통화정책 간의 흐름인데 이 안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밴드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전망에서는 올해의 주식시장 전망을 약간 수정하신다고요? 코스피 밴드를 조금 낮추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 플로우에 있어서 시점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 FOMC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3월을 지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진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당황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뭐가 좋아진다는 거냐?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특히 1월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1월 고용 개선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이와 맞물려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그림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예상보다 고용 개선이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 더 완화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물동량 그러니까 항구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물량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렸던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진정되고 3월 FOMC를 지나면서는 경기 회복,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동량이 좋아지고 1월에 미국의 고용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좀 완화되는 국면이 펼쳐지면 또 기대 심리가 나올 수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면 어떡하죠? 일단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최근 네. 흐름들을 본다면은 점차 풍토병화되는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이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재확산은 있었지만 그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이나 그런 사망자 비율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백신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굉장히 빨랐지만, 굉장히 강했지만 중증 환자 비율이나 사망자 비율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단적인 예로 한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나들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사망자 수는 10,000명을 조금 넘다 말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확진자 수는 직전 고점 대비 5배 정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사망자는 직전 고점 대비 한 60%, 70% 정도까지밖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확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백신으로서 대응하는 시간도 좀 빨라질 수 있고, 백신이 뭐 무용지물이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신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상황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온다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면 봉쇄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도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방역 조치가 좀 강해졌지만 이전만큼 타이트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6명, 10시까지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것보단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 예상 밖의 변수,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다면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스닥이 변화를 보여서 네.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제 워낙 저점 대비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큽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늘었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FMC 직전에 있을 2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과 경기 흐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2주 동안. 월말 월초를 맞아서 중국, 유럽 PMI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고용 지표, 한국 수출, 물가 지표.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그리고 경기 흐름을 판단할 만한 굉장히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수 있을까?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해서 통화 정책이 무조건 후퇴한다라고 좋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뭐 많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 조금씩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 저는 경제 지표가 좋아도 나빠도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금리 인상을 올해 7번, 8번 하는 거 아니야? 3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제 지표가 너무 안 나오면은 지금은 6번 금리 인상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아무리 안 좋아도 6번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이렇게 보면 6번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는데 경제까지 안 좋아? 라는 걱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지표 결과, 거기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좀 더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살 수는 네. 있겠지만 네, 네, 네. 3월 FMC를 지나면서는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시장이 더 이상 걱정을 안 하려면 뭐 재료가 노출돼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결정돼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인상으로 3월 빨리. FMC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떡하니,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떡하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점도표가 몇 번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6번, 2023년에는 2번 플러스 알파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기별로 보면은 2022년 상반기에 100bp 4번, 22년 하반기에 50bp 2번, 23년 전체에 1년 동안 2번 플러스 알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딱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이만큼 올리고 하반기 때 이만큼 올리고 23년에는 이 정도 올린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 속도, 강도에 대한 정점은 아마 상반기쯤 지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연준이 점도표를 몇 번으로 시사할지 모르겠지만 6번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시장은 우리가 너무 과도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월 FMC를 전후로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수그러드는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좀 가세해주면서 앞서 보셨던 그림처럼 지금과는 정반대 흐름.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불안한 게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완전히 엇갈린 그림이거든요. 요 간격이 좁혀지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바닥을 잡아가는 그리고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을 아마 3월, 4월, 5월 지나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잘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시장을 호흡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또 전망이 적중하신 게 그건 또 아닌가라는 아닙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해가 정말 잘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3월 FMC 회의 3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그 회의를 지나면서 상반기 내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과 걱정은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3월 FMC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쭉 나오는데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기왕이면 좋게 쭉 나오는 것이 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더 좋다는 점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증시의 2차 하락을 경계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 간의 엇갈린 흐름들에 의해서 쉽게 뻗어나가지 못할 장세라는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3월 FMC에 대한 걱정들이 큰 만큼 좀 레벨 다운될 가능성,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은 변동성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00선을 한 번은 미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드리는 전략은 코스피가 2600선 밑으로 내려가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76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 저점은 2591선이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3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한 차례는 2600선을 깰 것이다. 깰 수 있다. 예, 라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가늠해 봐야죠. 지금 말들은 많습니다. 1월을 워낙 최악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단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같은 상승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락장이요? 지금은 조정장인데 그 전에 이제 상승을 계속 보여왔던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장이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약세장, 하락 추세. 약세장의 마지막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하락 추세를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는 올해 1월부터 좀 꺾여서 좀 조정 양상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를 놓고 본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9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락 추세라고 말한다면 앞으로도 9개월 정도 더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변동성이 더 있다 하더라도 3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이어져온 하락 추세의 마지막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변동성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세장으로 앞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패드워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금리 인상 확률을 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사면서 시장이 밀린 이유들을 알 수도 있고 그 흐름들을 조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 결과는 뉴스나 이런 데서 아실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에 대한 부분들은 패드워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신다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큰 흐름에서 이 흐름들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아마도 흐름 전망치,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익 전망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일간 데이터로 뭐 어디를 가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따로 유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익 전망이라든지 경제 전망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제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왔는데 이게 언제 바닥을 잡고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 완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병목 현상 완화가 나오는 그림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게 된다면 좀 더 믿고 갈 수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1월 고용 지표가 아마 다음 주 말쯤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도 앞으로는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계속되고 장기화된 이유는 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월 한 달 동안 노동자 수가 139만 명이 증가했는데 좀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노동자 수가 1년 내내 늘어난 노동자 수가 16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1월 한 달 동안 139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취업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병목 현상이 좀 풀릴 거고, 자, 일할 사람이 많아져서 고용이 개선되면 소득이 개선되면서 소비 여력도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이런 선순환 그림의 첫 번째 시작이 고용 지표거든요. 그래서 1월 고용 지표 그리고 향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경제 성장 전망, 이익 전망치 흐름들을 조금 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방향성이 지금까지는 불안했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와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패드워치 사이트를 통해서 금리 인상의 확률 확인해 보시고 또 이익과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치들 언제 상향 조정되는지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펀더멘털을 체크할 수 있는 2월 고용 지표 또 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잘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코스피 2600선 무너질까? 국내 증시 전망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네. 한 차례 더 2600포인트를 또 위협할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현재 코스피의 상황 진단, 또 앞으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1월에 워낙 안 좋은 소식이 내부적으로도 많았었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쵸. 부담이었고, 기업들 악재들도 많았었고요. 일단은 지금 악재들이 너무 많은 건 맞습니다. 여기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코스피 200 편입,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편입 이슈로 인해서 수급 변수가 3월 10일 날 있을 쿼드러플 위칭데이 전까지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3월 10일 그다음 주 초반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하방 압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2600선 하회 가능성까지는 열려 있지만 저는 이때가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가 하나 둘씩 풀리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3월 FOMC를 이후 정점을 통과한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고용 개선을 통해서 병목 현상 완화 그리고 소비 여력 확대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키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3월 달부터는 경기 흐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중국 경제 지표들은 거의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이 내려가는 경기 흐름들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신다 하더라도 PMI라 그래서 서베이 지표들도 지금 막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전반적인 흐름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한 조치는 그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을 펼치기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 우리 경기 부양 정책, 소비 부양 정책 할 테니까 나가서 돈 쓰세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좀 환경을 보여주고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자, 우리 공장을 풀가동합시다 라고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죠. 자, 이제 동계올림픽도 끝났고 이제 조만간 패럴림픽도 끝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인대 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통화 정책이 조금 완화적으로 간 상황에서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정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아마 3월, 4월 지나면서 조금 더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불안,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도 3월을 저점으로 좀 바닥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월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수급 불안, 실적 불안 이런 변수들을 좀 선반영하면서 시장의 코스피가 2,600선을 일탈하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가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3월 FOMC가 중요한 일정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성을 띈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3월 중국의 양회도 주목되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려감은 좀 정점을 형성하고 네. 또 안 좋았던 경제 지표는 좀 개선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데요. 우리나라 정책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재정 정책은 또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들어오고 예, 있고 계속 되더라고요. 네. 통장으로 뭐 입금된다는 네. 얘기들도 요즘 좀 많은 것 지금 같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예.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그리고 재난지원금 성격의 재정지원 정책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흐름들이 뭐 언제 끊긴다라기보다는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벗어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 전까지는 네.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주저앉았던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려는 정부 지원 정책들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경쟁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지원들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또 통화 정책 네. 차원에서 보시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바로 이번 주 바로 어제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0.5% 정말 최하단의 금리에서 8월에 25bp 올렸었고요. 네. 그리고 11월에 한 차례 올리고 또 1월에 네.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쉬어가는데 지난 그 금리 인상 정책들이 효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실까요? 일정 부분 효과가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부동산 흐름들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금융 안정 그게 좀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속도,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유럽의 통화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월 달까지 쭉쭉 금리를 올려왔던 흐름들은 조금씩 한 템포 쉬었다가 올리지 말지 결정을 하고 또 한 템포 쉬었다가 올리지 말지 결정을 하는 즉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속도나 강도는 아마 한국은 이미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먼저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정점을 통과했고 그다음 한국, 미국은 아마 올해 상반기 중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때문에 최근에 가파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분기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인데 2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다고 보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진단키트주가 랠리를 네, 펼치고 많이 나서 그러고 뭐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지는 못했죠.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들이 더 오래 몇 개월 더 간다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오미크론 확산 흐름들을 보면은 일명 얼음 송곳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에 쫙 치고 올라가서 등락을 보이다가 쫙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1월 말만 하더라도 1월 초중반만 하더라도 미국은 100만 명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만 명, 20만 명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만 명,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나들었던 상황에서 지금 5만 명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오래 될 수 있다, 오래 갈 것이다라는 걱정들은 조금 진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유를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타이트해지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해지고 소비가 안 좋아지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그려 나간다면 증시에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오히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그동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든 아니면은 증시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시장이 불안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들이 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업황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작년 2월 달부터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기저효과, 2020년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줬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2021년 한 해 동안 흘러온 것들을 본다면 소매 판매, 소비가 불안할 거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소비도 위축될 거야.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미크론이 대폭증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조금씩 완화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유럽이나 주요국들에서는 최근 확진자 수가 꺾임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한국도 이제 확진자 수가 꺾이게 되면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가겠구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 지금까지 좋았던 괜찮았던 소비 흐름, 경기 흐름들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을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정부도 위드 코로나를 조금 더 빠르게 전환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위드 코로나 그리고 콘택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전망하는 변수 가운데서 지난해 언급해 주셨을 때 뭐 통화 정책이나 경기 흐름만큼 또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네. 공급 병목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공급 병목 현상 당시의 예상으로는 2분기의 정점을 확인하고 3분기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러시아가 이렇게 날을 세우다 보니까 제재를 하면 또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최근에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네. 과연 올해 내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지 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궁금한 병목 현상이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핵심 이슈로 본 이유는 병목 네. 현상이 예상보다 너무 심해졌고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음식료, 육류, 신차, 중고차 가격이에요. 이게 경금망 병목 현상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받았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갔고 금리 상승 부담은 커지고 미국도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소비도 꺾이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면 이런 반대의 그림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경기는 물가는 좀 진정이 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는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고용 서프라이즈, 고용 개선이 지속되면서 병목 현상 완화가 좀 더 뚜렷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전 세계 항구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정체돼 있느냐, 멈춰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 LA 향에 뭐 47척이 멈춰 있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37척이 못 들어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전체 합쳐서 얼마나 물동량이 멈춰 있느냐 항구에 이게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물동량 항만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량이 꺾이긴 했는데 이 꺾이는 것은 배가 안 들어와도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묶여있던 물동량이 들어오면서 항구별로 물류를 처리하는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 12월까지는 안 늘어났어요. 더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올해 1월 달부터 LA항은 5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섰고요. 증가했고요, 물동량이. 네. 그리고 롱비치항도 뭐 2달 만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 2020년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병목 현상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좀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고용 개선이 더 맞물리게 된다면, 코로나19 진정이 계속되게 된다면 이 그림이 좀 더 우상향하면서 아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리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들을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구로 복직을 많이 하셨나 봐요, 실제로. 일단 그 노동자 수가 139만 명,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큼, 한 해 1년 내내 늘었던 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동안 가장 느리고 가장 꺼려했던 창고나 트럭 운전이나 이런 쪽들에서까지도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해서 체크해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 고용 지표와 또 미국의 롱비치항, LA항 등의 항구의 물동량 증가세 확인해 보면서 개선 조짐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더 개선이 돼야 네. 주가는 또 움직일 것 같다. 개선되면 생각이 개선될수록 들어요. 시장은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나비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병목 현상이 풀리게 되면은 지금 재고가 뭐 1.08까지 굉장히 낮은 미국 쪽에서는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경기 회복이 들어올 거고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회복기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은 지금 코로나19 충격 대비 소비 회복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요거를 회복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고. 네. 제가 예상보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증시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네. 미국, 중국, 유럽까지 이런 세 주요 지역 국가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기가 같이 좋아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공매도 잔고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네.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공매도 너무 많이 늘어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네. 1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 이전의 평균 공매도 금액은 12조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기간에 4조까지 떨어졌던 공매도 금액이 이렇게 쭉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은 공매도 금지 이전이 0.8이었습니다. 지금 0.5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본다면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질 때 공매도에 대한 부담, 공매도가 많이 있는 종목들이 좀 보기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 향배를 결정짓는 것은 실적, 업황 이런 그림이거든요. 공매도가 많다라고 해서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추세 하락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실적이 너무 나쁜 종목인데 공매도가 제로라 그래서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네. 실적과 펀더멘털이 좀 탄탄한 업황 개선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집중하신다면 공매도로 인해서 출렁임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의 흐름을 그려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그래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아직은 회복을 안 했네요.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해요? 12조에서 10조까지 올라온 거고 예. 시가총액 대비 비율을 보면 0.8이었던 게 이제 거의 0.5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갭은 어디서 나오는 네? 걸까요? 그게 좀 갭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으로 종목을 좀 한정한 영향도 있고요. 지금 작년 공매도 재개를 한 이후 시장이 쭉쭉쭉 올라갔다면 공매도가 좀 빠르게 쌓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불안하고 밀려나고 하면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공매도는 좀 청산되는 양상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조금 더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을 어떤 방향성을 끌어가는 변수는 아닐 네,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셨는데 거래대금은 또 다른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너무 부진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부진하죠. 투자 너무나도 심리를 부진하죠. 반영하는 거죠. 네네. 심리적으로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억눌러왔던, 시장을 계속 눌러왔던 악재들이 작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너무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눌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을 지나면서 4월을 지나면서 조금 더 눌려왔던 악재들은 완화되고 새롭게 좋아지는 그림들이 올라오면서 아마 이 그림들이 악재의 무게감과 호재의 힘이 좀 역전되는 시점이 아마 3월, 4월 지나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거래 대금이 다시금 늘어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월은 워낙 또 좋았었는데 네. 그때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네, 지수가 맞습니다. 작년 1월에. 그런데 올해 1월은 또 최악을 겪다 보니까 지난해 거래대금 대비해서 1월에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56%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또 좋아지고 변화의 조짐이 확실해져야 좀 더 네, 거래대금은 붙을 것 같은데요. 올해 유망 업종과 테마 어떻게 보실까요? 뭐 3월 조정이 있다면 또 한 번의 이렇게 출렁임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600선을 깨는 시점,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부터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출렁할 때 사시고 또 반등할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밀려날 때는 사는 그런 대응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유망하게 보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1분기, 우리 좀 길게 본다면 2분기 초중반까지 한 4월 정도까지 내수 소비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분기에 나올 수 있는 저점권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는 그림을 지금 보시는 그림을 작년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클리컬은 왜 안 사냐? 금리 인상을 하면 시클리컬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금리 인상기 때 시클리컬이 아니라 금리 인상기 때는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업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업종들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7년 금리 인상을 할 때 IT가 제일 강했습니다. 2004년, 5년, 6년에 이 기억이 너무 강한데요. 이때는 시클리컬이 강했어요. 그리고 IT 버블 이전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뭐 그때도 IT였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점에서 차별적인 모멘텀, 업황 개선이 뭐가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은 그 흐름들 왼쪽에 있는 박스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거기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IT, 자동차,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 전망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인 줄어드는 감익되는 업종들은 대부분 시클리컬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점에서 올해 시점을 바라봤을 때 차별적인 이익 모멘텀, 차별적인 업황 개선, 차별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업종은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플러스 인터넷, IT 가전, IT 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업종이라는 점을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왜 더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소비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점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마 3월, 4월 지나면서 더 올라가게 됐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심플하네요. 그러니까 3, 4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리오프닝은 좀 더 가더라도 네. 그때 이제 올라가고 나면 정점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다. 네. 시기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종목별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저는 시기상으로 이제 네네네.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아마 3월 FMC를 지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 아마 이쪽도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버랩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출렁이면서 어떤 바닥을 형성할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 이러한 의견들이 많을 때 낙폭 과대한 그 성장주라고 네. 볼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네. 비중 확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1분기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네. 지금 필요한 투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무슨 태도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지금 아직까지는 서두르지 말자. 네. 오늘처럼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 그래서 예. 막 따라가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2600선 이탈할 때는
밀리면 사고 반등할 땐 좀 기다렸다가 또 밀리면 사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뭐 흐름들을 보통은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조금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비중을 늘린다 하더라도 천천히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중소형주 뭐 여러 종목, 여러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마 2분기를 지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조금은 편안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 2년을 보면 지금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기억될 수 있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 이제 뭐 미국, 유럽, 중국이 같이 좋아지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하반기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의견 유의하시고요. 투자에 잘 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